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가설을 검증 어떻게 하는지, 즉 우리가 세팅해 놓은 분석 문제, 그 양치기 문제가 실제로 일반인과 양치기들의 거짓말 횟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앞에 설명드렸던 그 정성적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실제로 수학적 그리고 확률 통계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단계별로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단계별 내용을 지금 한번 설명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매번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주어진 문제 그리고 그거를 분석 기획으로 바꾼 다음에 실제 그걸로 의사결정하는 거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다 꺼내서 내가 챙기고 외우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의 마지막에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일단은 그 심플함을 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수리 통계적으로 어떻게 스텝이 나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설 검정 방법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가설 설정, 2단계 검정 통계량을 추정하고 유의 수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컴퓨터가 직접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유의 확률이라는 일명 p-밸류를 보고 수동적으로 의사결정하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가설 설정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한 겁니다. 단 용어적으로 동의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설정 앞에 같이 볼까요? 우리가 문제 정의한 건 양치기들이 거짓말쟁이인가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양치기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 그걸 A-B 테스트장 비리라고 했고 나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이론적인 워딩으로 표현하면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립되는 가설이라고 해서 Alternative Hypothesis라고도 하고 H1이라고도 합니다. 즉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현상이나 주장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조금 쓰이는 용어의 흐름이 다르긴 한데 일명 A-B 테스트의 B 또는 나의 주장 아니면 대립 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H1 모두 같은 뜻입니다. 됐죠? 다음 나의 주장을 대신하여 기존 방식에서 기존에 계속 생각되어져 왔던 상황이나 통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양치기들은 일반인 대비 거짓말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는다. 이건 A-B 테스트의 A 또는 대중주장 그리고 이것은 귀무가설 그리고 널 아무것도 없는 기본적인 세팅 널 하이포테시스 또는 H0라고 합니다. 다 정리하면 A 대중주장 귀무가설 널 하이포테시스 H0 모두 같은 뜻입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확률 통계적으로 가설을 세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AB라고 할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이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입에 좀 더 찰싹 달라붙지 않을까 싶어서 AB라고 할 겁니다. AB 테스트처럼. 결국 귀모가설, 널 하이포테시스, H0, 대중의 주장, 결국 A는 앞에서 세팅한 것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양치기들은 일반인 대비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면 나의 주장은 양치기들은 일반인 대비 거짓말을 많이 한다. 끝입니다. 이건 사실 거의 할 것도 없죠. 앞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실제로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검정 통계량을 추정하고 유의 수준을 설정한다. 뭔가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죠?
근데 막상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건 없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처음 듣는데 통계량은 많이 들어왔지, 그렇죠? 기술적 분석에서도 중심 통계량 이런 게 있듯이 통계량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통계량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설 검정을 위해 새롭게 만든 통계량이라서 검정을 위한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주장과 대중의 주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비교되는 수치적인 값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 보통 1회의 실험 추정치, 1회의 실험 기대값 또는 점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많은 용어가 등장했죠? 일단 결론부터 보고 출발할게요. 자, 검정 통계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저는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창의성이긴 합니다. 단 필요한 게 있긴 할 겁니다.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양치기와 일반인의 거짓말 횟수 비교죠. 아래 그림을 먼저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포가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양치기들의 거짓말 횟수의 분포일 수 있고 아래 나와 있는 두 번째 분포가 일반인들의 거짓말 횟수 분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치의 거짓말 횟수가 이렇고 일반인이 이러한데 이 두 개의 거짓말 횟수가 과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언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딱 봐도 애매하죠. 겹치는 게 있는데 양치기 입장에서는 거의 꼴이긴 한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거의 전반적으로 절반인데? 그럼 이거를 차이가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뭔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애매하니까 결국 두 개를 따로 보지 말고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하나로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통상 이 검정 통계량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세팅해도 괜찮기는 한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두 개의 차이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 통계량을 일반인 거짓말 횟수 빈도 평균 대비 양치기와 일반인의 거짓말 빈도 평균의 차이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아래처럼 하나의 분포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검정 통계량이란 결국 나의 주장과 대중의 주장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통계량, 수치 값입니다. 실제 비교를 검증하기 위해서이고 그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두 집단의 차이를 포함시켜서 통계량을 만든다. 그렇게 통계량을 만들면 각 집단을 볼 필요가 없이 두 개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포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교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검정 통계량 분포를 그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만약에 양치기와 일반인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양치기와 일반인을 다 만나서 거짓말을 하나 안 한지 확인을 하고 그 빈도 차이를 한번 계산해봅니다. 그랬더니 빈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양치기는 10번 했고 일반인도 10번 했어요. 평균적으로 봤더니 그리고 1회 실험을 했더니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거짓말의 빈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면 검정 통계량은 실제로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0보다 커질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검정 통계량을 한 번 계산하지 않고 분포가 나오려면 이렇게 한 번 추정된 걸 이렇게 찍고, 마치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해서 샘플을 뽑아서 평균값을 구하고 다시 한번 샘플을 구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분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 번의 값이 누적되겠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한 번 실험해서 한 번 측정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한 번 측정해서 그림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면 이런 분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이 분포를 그리는 게 검정 통계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사이드 얘기를 하나 하면, 통상 이렇게 검정 통계량은 1회 실험을 했을 때 한 번 추정되는 수치 한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점처럼 데이터가 표현된다고 해서 점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검정 통계량을 한 번의 실험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횟수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여 추정을 하면 이렇게 분포가 나오겠죠. 이렇게 분포가 나오는 추정 방식을 점이 누적돼서 특정한 구간이 추정된다고 하여 구간 추정이라고도 하고 신뢰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냥 용어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내가 가설 설정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는 어떠한 수치가 필요하고, 그 수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추정하면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필요가 없이 아래와 같은 심플한 분포 하나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분포가 나왔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유의 수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유의 수준이란 정의를 보겠습니다. 유의 수준, 지금 필요하다기보단 이 아래 내용과 더 연관성이 있긴 한데, 유의 수준이란 정의만 보면 분석가가 직접 설정한 겁니다. 누가 정해준 게 아닙니다. 통상 5% 또는 0.05 라는 값을 많이 씁니다. 무슨 오류냐? 만약에 귀무가설이 참인데, 즉 양치기와 일반인의 거짓말 횟수의 빈도 차이는 없는데 혹시나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내가 실험을 잘못하거나 입력을 잘못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실수로 귀무가설이 틀렸다고 주장하게 될 분석가가 직접 설정한 최대 오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 5%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 5%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대중의 주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땐 양치기 일반인의 거짓말 차이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 그런데 혹시나 실수나 실험으로 인해서 거짓말 차이가 있어 라고 틀리게 주장할 오류를 5%를 쓰는 겁니다. 100번 중에 5번 정도는 실험을 잘못하거나 데이터 수집이 잘못돼서 이 정도 오류가 있을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100번 중에 5번이란 의미는 100번 중에 95번은 그럴 일이 없고 일반인과 양치기의 거짓말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일단 설정을 하고 킵해둡니다. 보관해두세요. 보관해두세요.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의사결정할 겁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가 직접 p-value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가 새로운 실험과 결과가 있는데 그거 말고 양치기와 일반인의 거짓말 차이가 없다는 이러한 그동안의 실험 데이터에서 실제로
내가 새롭게 찾은 나의 주장 있죠? 그 대립가설. 이것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확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만약에 내가 유의 수준, 즉 그동안의 실험에서 실수로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유의 수준을 치면은 이게 지금 그동안의 실험에서라는 의미죠. 그동안의 실험 하에서 혹시나 실수로 대립가설이 참이야 라고 오류를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 그 5%보다 실제로 그동안의 실험에서 실제로 대립가설이 발생할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면 이것은 대립가설이 발생 확률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오류 최대치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오류보다 큰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류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실수로 실험을 잘못하거나 내가 어제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어서 틀렸다고 잘못 얘기할 확률이 5%야. 거의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100번 중에 95번은 양치기 일반인은 거짓말 차이가 없어. 근데 실수로 내가 실수할 확률이 5%인데 그것보다도 대립가설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귀무가설 하에서 대중의 주장 하에서 대립가설이 발생할 확률이 뭐 큰 편이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은 그냥 뭐 차이가 없는 정도다. 그래서 귀무가설, 즉 대중의 주장을 참이라고 A가 맞습니다 라고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즉 거짓말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유의수는 5% 하에서, 즉 내가 실수로 대중의 주장을 틀렸다고 할 일은 거의 5%야. 거의 없어 사실. 대립가설이 그만큼 정확한 거야. 그런데 그 대립가설 하에서 대립가설 아니죠? 귀무가설. 네. 귀무가설이 그만큼 정확한 거야. 내가 귀무가설을 실수로 틀렸다고 얘기할 확률은 5%밖에 안 돼. 그만큼 정확한데 그 정확한 귀무가설 하에서 내가 찾아낸 실험 결과 나의 주장인 대립가설이 발생할 확률이 1%에 그 오류보다도 훨씬 적어. 그 오류보다도 훨씬 적을 만큼 희소한 결과를 내가 실험으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가 새롭게 찾은 양치기와 일반인의 거짓말 차이가 있다는 그 실험 결과는 대단한 거다. 희소성이 있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대립가설을 참이라고 해석을 하고 B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양치기와 일반인은 거짓말 차이가 있다 라고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비교해야 돼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의 수준이란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인지. 귀무가설은 정말 참인데 혹시나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귀무가설을 거짓이라고 할 확률은 진짜 실수를 해봐야 5%밖에 안 돼. 그 정도로 귀무가설은 참이고 정확한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찬가지 그 정도로 정확한 귀무가설 하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할 대립가설, 나의 주장이 발생할 확률을 봤더니 그 확률이 매우 크면, 오류보다 크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야. 오류보다 크잖아. 그냥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게 특별하게 대단한 실험 결과가 아니야. 그러니 대중의 주장인 귀무가설에 손을 들어준다는 거고, 5%밖에 안 되는 오류 확률에서 그만큼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렇게 정말 놀라운 귀무가설인데도 그 상황에서
내 대립가설, 나의 주장이 발생할 확률은 2%로 매우 작아. 실수를 할 확률보다도 작다. 그만큼 발생할 일이 없는 건데 그 실험 결과를 너가 발견해낸 거야. 너무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 나의 주장인 대립가설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한꺼번에 볼까요? 결국 가설은 이미 문제 정의 분석 계획에서 세팅 끝납니다. 이제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 확인한 후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서 검정 통계량 값을 뽑습니다. 그 실험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아래와 같이 그 차이에 관련된 분포가 나옵니다. 분포가 나오고 이 분포상으로 실제로 이 분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지금 다른 예제긴 한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24 말고 한 뭐 3 여기는 1 이건 뭐 5라고 하겠습니다. 5라고 하고 이 상황인데 유의 수준 임의로 내가 정하는 거예요. 5%라고 정합니다. 10%라고 상관없습니다. 1%에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예의상 5라고 할게요. 그런데 p-value라는 건 그동안의 실험, 즉 이러한 차이가 없을 확률에서 대립가설, 양치기와 일반인의 거짓말 차이가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게 발생한다는 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차이라는 게 이 1이라는 수치라는 뜻은 일반인과 양치의 거짓말 횟수 차이가 검정 통계량의 특성상 1횟수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3이라는 건 일반인과 양치의 거짓말 횟수 차이가 빈도상 3 정도 나는 거고 5라는 건 실제로 일반인과 양치기 거짓말 횟수 차이가 5만큼 난다는 거예요. 즉, 이 뒤로 갈수록 양치의 거짓말쟁이라는 근거가 좀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내가 사실은 이 분포상 이 끝에 있는 넓이가 얼마나 될까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라고 할게. 기준을 정하고 진짜 실험을 해봤더니 이 귀무가설 하에서 나의 주장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봤더니 이 오류보다도 낮은 확률, 낮은 확률이라는 뜻은 5% 작다는 뜻이죠. 즉 일반인과 양측의 거짓말 횟수의 빈도 차이가 5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6, 7,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두 집단의 거짓말 차이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 확률이 작다는 뜻은. 그렇죠. 4%는 6, 3%는 7, 2%는 8, 1%는 뭐 10이라고 할게요. 이 확률이 작다는 건 이 분포상 거짓말의 차이가 커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으로 이 분포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의 수준과 비교를 통해 수동적으로 의사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결국 우리는 앞에서 구한 가설을 세팅을 하고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고 그 수치를 1회 실험으로 추정합니다. 점 추정. 그런 다음 이걸 반복적으로 추정하게 되면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분포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실제로 유의 수준을 임의로 정합니다. 왜냐? 차이가 커질수록 커진다는 뜻은 귀무가설이 아닌 나의 주장 대립가설이 참이란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귀무가설이 참이야. 내가 실수로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얘기할 확률은 매우 적어라고 일단 세팅을 해두고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걸 봅니다. 유의 확률이란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거짓말 차이가 매우 커져서 실제 대립가설, 나의 주장처럼 거짓말 차이가 커질 확률은 매우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의미는 실제 내 실험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은데 그 적은 확률을 내가 발견했다. 적을 확률이란 뜻은 거짓말 차이가 더 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의 수준보다 작을 정도로 유의 확률이 작고, 그 뜻은 두 집단의 거짓말 차이가 실제로 새롭게 실험해보니 훨씬 크더라. 그러니 양치기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설 검정 방법입니다. 자, 앞에 얘기와 연결해 볼까요? 이거. 이미 대중들은 안면이 나올 확률이 찌그러진 동전에서는 0.4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새롭게 실험을 해봤더니 0.6이 나오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니야, 대중의 주장 일단 신뢰해주자. 신뢰해주자고 하고, 대중의 주장 안면은 0.4의 확률로 나와. 그 상황에서 10번, 30번, 100번 평균을 구합니다. 이 평균이 바로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분포를 그렸더니 실제 0.6 이상이 나올 확률이 이 케이스는 10%쯤 됐죠. 유의 수준을 5%라고 하면 그거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는 대중의 주장이 맞아. 0.6? 그냥 한두 번 나올 수도 있어 사실은. 하지만 대중 주장 0.4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험을 반복해 봤더니 분산이 작아져서 실제로 0.6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실제로 유의 확률을 5%라고 하면 5%보다 작아. 매우 작을 정도로 그 실험 결과는 희소한 거야. 새로운 결과야. 그러니 대중의 주장이 틀리고 나의 주장, 앞면에 나올 확률은 0.6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래 수학과 매핑을 하면 이 평균들이라는 게 결국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분포가 신뢰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0.6보다 커질 확률, 그렇죠? 이 넓이가 뭐죠? P밸류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 P밸류가 내가 정하는 유의 확률보다 크면 대중의 주장이 맞고, 내가 저장한 오류의 최대 허용치, 그 유의 확률보다 작아지면 나의 주장이 맞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매핑 완료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거짓말도 역시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수정하면 분포가 나오고, 이걸 퍼진 정도가 신뢰 구간, 유의 수준 내 맘대로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P밸류, 규모 가설의 참인데 나의 실험 데이터인 대립 가설의 발생할 확률, 이 끝에 있는 넓이죠. 이 넓이가 유의 수준보다 크면 일반적인 상황이네, 대립 가설과 비슷해. 따라서 대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내가 정한 허용 오류 최대치보다도 작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대. 근데 너가 그 실험에서 발견한 거야. 희소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래? 그렇군. 그래서 요즘은 일반인과 양치기의 거짓말의 차이가 있어. 따라서 요즘 양치기들은 거짓말쟁이야라고 나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게 가설 검증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좀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봤던 이런 뭐 통계량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봤던 이런 통계량 다 빼버리고, 이런 그림과 같이 쉽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뭐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용어 너무 많습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일단 큰 흐름상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신다 싶으시면 그걸로도 괜찮아요.
그걸로도 너무 잘하신 겁니다. 너무 충분합니다. 그 흐름만 잡으셨다면 이 용어들은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예시로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양치기들이 거짓말쟁이인가라고 누가 문제를 던지면 이걸 문제정의 분석기획 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뭐 통계량이랑 신뢰구간이 이렇게 써있지만 알아서 컴퓨터가 실험을 해서 분포를 만들어 올 겁니다. 검정 통계량도 신경 쓸 필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의 수준만 정하세요. 5%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별로 한 거 없죠 아직까지.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컴퓨터가 알아서 유의 확률을 줍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인 5%보다 P밸류가 작다면 내 주장이 참. 근데 유의 확률보다 P밸류가 크다면 대중의 주장이 참입니다. 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가설 세우시고요. 유의 수준 정하시고요. 컴퓨터가 P밸류를 주면 유의 수준보다 P밸류가 작으면 내 말이 참. 유의 수준보다 P밸류가 크면 대중 주장이 참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돼요. 앞에 내용 전혀 모르겠으면 이것만이라도 챙기세요. 저도 앞으로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할 때 이렇게만 얘기할 겁니다. 가설 설정, 유의 수준 설정, 의사결정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다른 예시도 보겠습니다. 논문 읽기라고 되어 있죠. 흔히 글쎄요, 여러 가지 케이스 문제를 다루시겠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좀 이거는 도메인을 설명드리면 논문을 읽을 때 뭐지 논문 읽는 시간은 아니지만 논문이든 아니면 보고서가 되든 아니면 특허가 되든 세상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정 내용에서 내가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 나를 B라고 할게요. 내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을 했고 개발을 했고 이걸로 내가 만약에 내일 주식시장에 있는 가격 예측했을 때 성능이 95%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알리지? 그쵸?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지 좋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논문도 A/B 테스트입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A랑 이렇게 합니다. 내가 A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대중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다 사용해 봤어. 그랬더니 내일 주식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을 맞출 확률은 대략 85에서 90%가 나와. 그리고 그 실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밖에 안 나와. 그래서 만약에 대중들의 현존하는 알고리즘을 존중해 주겠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95%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은 매우 작아. 만약에 1%야 라고 하면 이건 5%인 유의 확률보다 작죠. 그거만큼 작아. 따라서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야. 인정해 주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중들의 알고리즘에서 실제 정확성의 분포가 85에서 만약에 95%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새롭게 만든 알고리즘의 결과 95%라는 거는 그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대중들의 알고리즘에서 95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아마 한 20% 정도로 굉장히 클 거예요. 이게 피밸류예요, 지금. 피밸류. 이게 유의 수준이에요. 이 피밸류가 유의 수준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너가 만들어준 알고리즘은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완전 동일하죠. A, B라는 가설 설정, 검정 통계량은 그냥 알고리즘 정확성이라고 할게요. 반복적으로 추정, 유의 수준 여러분들 정하세요. 알아서 피밸류 계산해줍니다. 근데 피밸류 의미 아시겠죠? 이 범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가 나오겠지만 이걸 포함하고 있는 만큼 넓은 머리가 나오면 커질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논문을 읽을 때도 사실은 여담이긴 한데 제목 읽고 뭐 요약 읽고 인트로덕션 읽고 그죠? 인트로 그다음에 방법론 읽고 그다음에 실험 뭐 이거 읽고 뭐 데이터 읽고 3번 데이터 읽고 4번 실험 읽고 5번 결론 읽고 뭐 6번 참고 문헌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많아요.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통상 논문을 읽을 때 처음부터 보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 논문 중에서 논문 보고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A에 대한 얘기가 전체 논문에서 90%입니다. 내가 만든 B에 대한 얘기는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흐름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걸 만든 거는 만든 건데 흐름 자체가 A/B 테스트 흐름이 기존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내 주장이 나오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나 똑똑해 날 믿어 내만 믿어 내가 이 분야 경력이 몇 년인데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내 주장만 얘기하는 그런 꼰대 방식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얘기하기 전에 기존의 주장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존의 주장을 실험도 하고 존중해주고 어르고 달래고 다 해봤음에도 이런 성능이 안 나와. 나 너무 열심히 했거든? 그럼에도 안 나와. 그러니 내 결과를 한번 봐주겠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논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트로, 뭐 방법론, 데이터 대부분 A에 대한 얘기입니다. B 얘기는 4장, 5장에 찔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논문을 읽을 때도 사실은 이 결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한 다음에 봐야 돼요. 왜냐? 앞에 있는 얘기는 전부 다 과거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에 이루어져온 많은 이런 모델링과 분석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처음부터 읽으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매번 봐도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잠 오더라고 딴 것도 봅니다. 똑같아요. 인트로부터 보면 이 내용이나 이 내용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논문도 결국 B에 대한 얘기가 무엇이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예제로 설명하면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대중주장 현존하는 알고리즘으로는 정확성은 80밖에 안 나와. 근데 내 주장 내가 만들었는데 90이 나와. 그러니? 한번 날 설득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리즘으로 다 해봤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런 상태에서 일단 진짜 90이란 수치가 나올 확률은 피밸류죠. 너무 적더라. 너무 적은데 내가 유의수준 5%라고 했거든? 너무 적을 만큼 낮아. 그래서 나의 주장이 참인 거야. 내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음 예제.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예제를 막 넣은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에너 땡땡땡의 건전지 수명과 듀 땡땡의 수명이 길까? 이거 궁금할 수 있죠? 그럼 좀 심플리파이 했을 때 에너 땡땡땡과 듀 땡땡 수명 같다. 같을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실. 아니야. 에너 땡땡땡이 더 길 거야. 내 주장입니다. 이젠 검정 청결 얘기도 안 합니다. 유의 수준 그냥 정하세요. 정하시고 유의 확률 컴퓨터가 알아서 줍니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네? 그러면 이게 참입니다. 에너 땡땡땡 수명이 더 길다. 끝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다른 예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웃긴 예제긴 한데, 네. 숟가락을 내가 잘 구부려. 난 진짜 초능력자일까?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남들이나 나나 뭐 구부리는 능력이 비슷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좀 더 잘 구부리는 것 같아. 이제는 거의 문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의 수준 정하세요. 유의 확률 알아서 실험을 해볼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8% 나왔어요. 어라? 유의 수준 허용 오류보다도 훨씬 큰 확률. 따라서 클 확률이니까 이거죠. 유의 수준보다 이건 크죠. 대중의 주장이 참. 따라서 내 능력은 초능력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야.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심플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다소 거시적 레벨에서 실제로 문제 정의, 분석 기획, 성능 검정, 그 성능 검정 하에서 거시적 레벨에서 의사결정하는 걸 얘기했고, 앞에서 제가 거시적 이외에 미시적으로도 의사결정할 일이 많다고 했죠. 수동적으로. 그걸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문제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공유 자전거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실제 예측을 할 때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곧 배우실 건데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렇게 빨간 선을 추정하는 건데 이 빨간 선이 사실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범위가 나오는 거고 즉 이 빨간 점은 이 범위 중에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큰 평균값 정도를 쭉 이은 거예요. 매 시점마다. 이걸 이은 겁니다. 이렇게. 이은 거예요. 즉, 이 빨간 선이란 검정 통계량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신뢰 구간 같은 개념과 마찬가지. 어쨌건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괜찮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아래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혼자 빨간색과 이 보라색 빛깔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대로 해석했었어요. 마음대로. 이제 그거를 몇 개의 예시만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결과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그때마다 이거는 난 모르겠어. 난 그냥 계산된 가중치, 개수만 볼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관없는데 하셔도 괜찮았는데 그 책임 본인이 주셔야겠죠? 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 A/B 테스트를 쓴 겁니다. 자, 제가 자전거의 수요를 예측하고 싶은데 이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썼습니다. 추정을 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유레카를 외치고 이 수요는 12 곱하기 시즌 마이너스 21 곱하기 헐리데이 이런 개념이구나를 알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할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기 T 검정이란 게 있습니다. 자, T 검정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T 검정을 구글에 치시면 A, B 가설이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냐면 추정되는 개수 또는 가중치가 0이라고 나와 있고 A는 가중치는 0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은 유의 수준을 결정하세요. 5%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의 확률도 결정하세요. 결정이 아니라 확인하세요. 자, 확인할게요. 예를 들어 할리데이 0.009 P라고 써있는 게 P밸류입니다. 환산하면 1%도 안 되죠? 약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하세요. P밸류보다 유의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럼 누구 말이 맞다? B 말이 맞다. 따라서 B 말이 맞다는 뜻은 가중치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고 너가 추정한 0이 아닌 개수라면 이것이 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반면 이어볼까요? T검정 가설 그냥 검색해서 찾으세요. 유의 수준 정하세요. 유의 확률 확인만 하세요. 4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훨씬 크죠? 그럼 누구 말이 맞다? A가 맞다. A 말은 가중치는 0이야 입니다. 즉 너가 0이 아닌 수치 마이너스 0.0033이 나왔더라도 이 의사결정상 가중치는 0이라고 봐야 돼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해봤을 때 이어는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해석하면 안 되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5개의 변수는 실제로 자전거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변수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의 결과도 결국 A/B 테스트를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뒤에 가면 이런 내용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일단 이 흐름에 좀 익숙해 주시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 출구조사 결과를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면 선거 이런 거 봤을 때 자, 출구조사 결과 A 후보의 지지율은 40%이며 95%의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프레임을 체크해보면 전 국민에 대한 투표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내가 일부 샘플을 뽑아서 그걸로 통계를 사용해서 전체 집단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건데 이 샘플을 사용했을 때 샘플링을 통해 확인해 보니 A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검정 통계량 수치의 평균 값은 40이 나오네. 기대값 4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거를 반복적으로 샘플링에 계속 뽑아서 실험을 해보니 즉 실험을 반복을 하니 A 후보의 지지율은 실제로 그 검정 통계량은 40인데 신뢰 수준, 분포를 봤더니 이 분포의 평균은 40이지만 퍼져 있는 걸 봤더니 37에서 43 정도가 나올 확률이 95%, 즉 100번 중에 95번 정도야 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는 여기 반영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좀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출구조사, 샘플링을 반복하는 거구나. 지지율, 검정 통계량이구나. 40%. 한 번 실험을 하고 반복 실험을 했더니 그 분포 중에서 평균값이구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37에서 43이 나올 수 있구나. 즉 이거는 여러 반복 실험 결과 분포가 나와 있던 퍼진 정도겠구나. 그리고 95%. 사실 이거는 1 빼기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 5%인데 에러가 날 확률은 5%구나. 그리고 대부분 5%가 아닌 95번은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혹시 조금 재밌지 않으신가요? 그럼 다행입니다. 네. 그럼 다행이고 약간 재밌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게 통계구나. 이런 게 확률이었구나. 나 이때까지 도대체 맨날 무슨 용어 외우고 숫자 계산하고 뭐 한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저도 그거 다 할 줄 압니다. 못해서 제가 필요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저 그거 다 수학적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할 줄 알면 좋은 것이고 진짜 우리가 일상의 삶, 우리의 비즈니스, 사회,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제의 의미와 해석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즉 수식, 용어가 아니라 사람의 해석, 사람의 의견, 사람의 표현, 사회적 표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깁니다 아주. 네, 오랫동안 걸렸는데 성공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문제정의, 분석기획, 성능검증,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매우 강조드렸고 실제 이 세 개는 데이터 분석 단계 어디에도 없다. 왜냐면 창의적인 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 분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비즈니스이자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좀 있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매일매일이 좀 제자리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전 데이터 분석의 도구를 알려드리지만 이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할 줄 알긴 하는데 그걸 일반화해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창의성이 중요한 팩터고 여러분들은 이것도 별도로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상 문제정의, 분석기획, 성능검증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 왜? 문제정의가 바뀌면 이 뒤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모든 단계가 다 바뀐다. 분석기획이 바뀌면 분석기획 뒤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모든 단계가 다 바뀐다. 그래서 문제정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했고 분석기획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렸고 중요한 건 이걸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완성되면 데이터 수집, 분석, 검증, 인사이트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능이 나왔을 때 그거를 책상 위의 성능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의 성능을 검증하는 게 현실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 한번 본 겁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데이터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비즈니스, 투자 전략 그런 게 되려면 결국 성능 검증이 현실적으로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런 건 허울 뿐입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강조드렸고 우리가 A-B 테스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수 과정으로 A-B 테스트를 설명드렸고 A-B 테스트는 분석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성능을 검증할지 그 방법론과 관계가 되어 있다.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내가 비교를 하기 위한 조건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게 두어 비교를 하는 방법이다.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다.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설 검증을 하고 A/B 테스트 한다는 거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 선거뿐만이 아니라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뷰가 아니라 미시적인 실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분석 결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A/B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A/B 테스트는 분석 도구이긴 한데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지, 이건 사실 수학, 통계, 확률 이런 걸로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 A/B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통계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분석 기획, 문제 정의 과정을 통한 분석 기획에서 해야 될 건 내가 정한 문제가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점의 문제로 바꾸는 건데, 문제를 정할 땐 상호 배반적, 증명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반영을 하면서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반영해주고 어떻게 비교해서 성능을 검증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뒤에 단계는 쉽습니다. 통계 추론, 실제 두 집단을 비교하고 샘플 기반으로 전체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심극한 정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면 기존의 주장 하에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나의 주장이 나타날 확률, 즉 p-value를 자동으로 컴퓨터 계산해주면 그거를 내가 설정하는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나의 주장이 승리,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주장이 아니라 대중의 주장이 맞다라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 의사결정하에서 등장하는 많은 통계량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설, 대립가설, 검정 통계량,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수치,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은 검정 통계량을 반복적으로 수정했을 때 나타나는 분포의 퍼진 정도, 그리고 유의 수준은 에러, 내가 정하는 오류의 최대치, p-value는 규모가설의 참인데 대립가설이 나타날 확률, 이 확률이 오류보다도 작을 정도로 굉장히 낮으면 내가 발견한 실험 결과는 희소한 것, 대단한 것, 좋은 것이라고 설정한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3요소, 그리고 A/B 테스트,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거시적인 뷰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미시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출구조사는 결국 어떤 수학적, 통계적 의미인지,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